오늘은 현기런 작가의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기런 작가는 제주 출신 소설가로서 1980년 소설 성 무너지는 소리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민간 설화를 재구성한 소설 용마의 꿈을 비롯해 여러 소설들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작품은 고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이나 감상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 현기런. 비는 개었으나 바람은 오늘도 여전했다. 온통 회색에 잠겨있는 하늘과 바다는 거친 바람으로 혼란스럽게 흔들거렸다. 추석과 개천절에 주말까지 겹친 황금 연휴를 맞아 청해도와 인근 섬으로 떠나려던 사람들은 백길이 끊기자 이틀째 청해 호텔에 갇혀 있다. 한 사내가 호텔 현관에서 나와 콘크리트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는 잠시 부두 쪽을 향해 서 있는데 거친 바람에 몸이 자꾸 비틀거렸다. 호텔 카페 청해 계산대에 앉아있던 여자는 너울로 뒤덮인 어지러운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까만 롱 스커트를 입은 하반신이 불안정하게 휘청거렸다. 호텔 광장을 빠져나간 사내의 뒷모습이 커브길로 잠시 사라졌다가 곧 부두 터미널 앞길에 나타났다. 상가 문들이 모두 닫혀있는 거리는 내왕하는 사람이 뜸하다. 이따금 자동차들이 바람 속을 뚫고 달리느라 속력을 내었다. 사내는 바람을 피하여 얼굴을 모로 돌린 채 아스팔트 넓은 길을 지나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내항에 대피해 있는 선박들을 향해 멍청하게 서 있는 사내를 바라보다가 혹시 그가 파도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조바심이 일었다. 호텔의 묵은 사람들은 태풍의 진로가 동해안 쪽으로 바뀌었다는 뉴스에 기대를 갖고 로비로 몰려왔다. 이따금 텔레비전 뉴스에 귀를 기울이거나 여객선 출항 여부를 알기 위해 호텔 측에 재촉을 하지만은 날씨는 쉽게 갤 것 같지 않았다. 태풍 예니호는 그 진로를 동해 쪽으로 바꾸었으나 아직도 남해 연안에서 6m 내지 8m가량의 파도가 일고 있으므로 각 항포구에 대피해 있는 선박들은 기상 통보에 유의해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침 9시를 기해서 남해 연안에 발효되었던 태풍경보는 태풍주의보로 바뀌었지만 당분간 연안 여객선 출항이 어렵게 되었으니 뉴스가 끝나자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란을 떨었다. 그들 표정은 허탈과 초조와 긴장으로 뒤얽혀 있다. 지상 낙원 같다는 청해도 관광에 잔뜩 기대를 가졌던 그들은 혹시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초조했다. 내일도 모르겠군. 태풍이 진로를 바꾸었다는데 웬 바람이 이 모양이지? 모두들 한마디씩 내뱉었다. 몇 사람이 안내 카운터로 다가가 호텔 종업원에게 여객선 출항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백연수는 창가에서 멍하니 바람 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허연 너울이 뒤덮인 바다는 온통 회색이다. 날씨가 언제 갤지 모르겠다. 4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길인데 아마 고향이 나를 거부하는가 보다. 세월 좋게 지낼 때에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몸이 되어서야 찾아간다고 나섰으니 고향이 반갑게 맞아주겠나? 그는 회색 공간 너머에 있는 고향 청해도로 마음을 띄워보내는데 뽀얀 물보라가 눈앞으로 몰려들었다. 50대쯤 된 사내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금태 안경을 쓴 얼굴이 바닷바람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배인이 얼른 나서서 그에게 허리를 굽혔다. 밖에서 들어오던 사내의 옆모습이 연수에게는 익숙했다. 원세균 의원이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바람이 거친데 어디로 혼자 다녀오십니까? 사내는 후유 한숨을 내쉬면서 손수건을 꺼내어 부옇게 김이 서린 안경을 닦고 나서 얼굴에 묻은 물기를 훔쳤다. 얼어붙었던 얼굴이 차츰 풀렸다. 부두 구경이나 할까 했는데 여간 바람이 거세어야지. 청해도 취항 여객선은 지금도 청해호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취항하던 여객선보다는 아주 크고 단단하더군. 사내는 옛날 이틀에 한 번씩 취항하던 목선이 생각났다. 예, 요즘 연안 도서를 출입하는 승객이 많아서요. 청해도, 남청도, 보청도 등 여러 섬을 왕래하죠. 예전 청해 하숙 주인이 이 호텔을 경영하시나? 그 아드님께서 사업을 맡으셨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거의 서울에 사시고 여기 잃은 그 따님이. 지배인의 눈길이 마주 보이는 카페 청해 쪽으로 향했다. 예전에도 여기만 오면 38선 이남에 흩어져 있던 청해도 사람들을 다 만났지. 명절 때면 고향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여기 다 모였으니까. 그는 호텔 로비 주변을 두루 살피다가 카페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모습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창가에 서 있던 연수가 그에게 두어 걸음 다가갔다. 그는 금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더니 신문 판매대에서 조간신문 몇 종을 한 부씩 빼어들었다. 그리고 1,000원권 한 장을 카운터에 맡기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 눈길이 모두 그의 등 뒤에 쏠렸다. 저 손님 언제 여기에 오셨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연수가 지배인에게 물었다. 어제 오셨는데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연수는 원 의원이 마치 낭인처럼 혼자 호텔에 묵은 사연이 궁금했다. 지금은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작년만 해도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제 아침에 혼자서 오셨는데요. 아마 청해도로 가려는가 봐요. 지배인은 어제 일을 말했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오전 출항 예정인 연안 여객선들이 모두 결항되었다. 9시가 좀 넘어서부터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다. 그 빛 속에 영업용 택시 한 대가 호텔 현관 앞에 멎더니 낚시꾼 복장에 배낭을 짊어진 50대 초반 사내가 내렸다. 방을 정한 그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커피를 한 잔 시켰다. 2시간쯤 후에 그는 티셔츠 차림으로 로비로 내려와서는 판매대에서 신문을 종류대로 사면서 지배인에게 청해도 사정을 자상하게 물었다. 연수는 지배인 말을 들으면서 원의원이 궁금했다. 떠나온 지 40년이 지나도록 청해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던 그가 이제 그 섬을 찾아간다니 이상하다. 로비에서 떠들던 손님들이 흩어져 버리자 기상 상황을 알리는 TV 화면만이 지루하게 같은 그림을 반복하였다. 연수는 여전히 바람 부는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 정무라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연수의 옆모습을 보더니 어깨를 오드득 떨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면서 흔들거렸다. 원 의원이 신문을 한 뭉치 들고 카페로 들어왔다. 전화를 좀... 그는 금태안경 너머 짙은 눈동자를 천천히 굴리면서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미소를 짓다가 주춤했다. 그 얼굴에서 문득 성처녀의 정결함을 느꼈다. 뒤로 묶은 생머리와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롱스커트, 화장기 없는 얼굴은 중년의 나이인데도 여고생 인상이다. 시외 전화시죠? 이 전화로는 시외는 안 되거든요.
이거라도 쓰시겠어요? 여자는 휴대용 전화기를 계산대 위에 내놓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구석자리로 갔다. 이 보좌관이야. 응, 다 알고 있어. 아직 기사는 안 났더군. 누가 찾으면 잠깐 지방에 내려갔다고 그래. 형편 보면서 결정하겠어? 소문과는 다르니까 혹 기자들이 묻더라도 당당하게 대답하고 자네도 안심하게.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우리 집에 연락 좀 해줘. 전화가 감청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직접 못하겠어. 원 의원이 통화하는 동안 여자의 시선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잘 썼습니다. 통화를 끝낸 원 의원이 계산대로 와서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자는 그의 눈길을 피하면서 쓰실 일이 있으시면 다시 쓰세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신문을 펼쳐들었다. 저 손님, 지난밤 언니가 들어간 다음에 혼자 와서는 양주를 반 병이나 비웠어요. 오늘 떠나지 못하면 다시 와서 마시겠다고 남은 술을 저기 맡겨두었었는데요. 차를 나르던 여자 종업원이 술병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을 가리켰다. 여자는 그 말에 무심한 척했으나 모두 새겨들었다. 관광객인 듯한 손님들 한 패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중년 남녀 세 쌍과 안내원인 듯한 청년 한 사람이다. 오늘 청해도로 떠나지는 못했지만 카페 청해에서 기분 좀 풀어봅시다. 그들은 자리를 잡자 큰 소리로 떠들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신단 말인가? 청해도가 신선만이 사는 별천지라고 꼬신 사람이 누구야? 이러다간 정말 노천 온천이고 낚시고 남녀 혼욕이고 다 틀렸고 호텔에서 추석 쇠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지? 무작정 바다가 잔잔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 사람들은 청년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글피가 추석이니까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결정하지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른 팀들은 돌아가려는 것 같은데 우리만 섬에 가서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정말 그 섬에 가면 희한한 구경 다 할 수 있어요? 아이, 오 사장님, 음흉하셔라. 무슨 희한한 구경이에요? 낚시하고 온천에 목욕하고 아름다운 섬이나 관광하면 그만이지. 빨간 모자를 멋스럽게 쓴 여자가 눈을 흘기면서 사내에게 핀잔을 주었다. 가보십시오. 아마 되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상낙원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소문이 퍼지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하자 사람들이 다소곳해졌다. 그곳은 우선 기후가 대만이나 오키나와처럼 따뜻합니다. 섬 사람들은 천사처럼 순박하고 인심이 좋지요. 숙박시설이 약간 빈약합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그 섬 분위기에 적절합니다. 거기서는 무태서 지녔던 버릇이나 관습 같은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섬이 약간 괴롭기는 하시겠지만 사실 그래야만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요. 청년은 이들에게 몇 번이고 청해도 자랑을 반복했다. 우선 그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했던 관광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낚시를 해도 한 사람이 3마리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이 낚을 수는 있어도 3마리 외에는 모두 놓아줘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절대 이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섬 관광을 즐겁게 하노라면 그러한 기호식품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남녀 관계도 철저합니다. 이 섬에는 술집도 노래방도 다방도 없습니다. 큰 노천 온천에서 남녀가 함께 목욕을 해도 목욕 그 자체에만 마음을 두어야지 달리 생각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시자가 있나요? 아니, 눈으로만 즐기는데 누가 알아요? 전부 빨가벗고 목욕을 해요?
노천 온천에서 남녀가 혼욕한다는 말에 사람들 관심은 대단했다. 별달리 생각 마세요.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것과 같은데 사람들은 혼욕이라는 그 말에 벌써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사람들은 부풀어 오르던 은밀한 마음을 숨겨버렸다. 탈의장도 남녀 구별이 없고 숙소도 남녀 따로 없어요. 넓은 대강당 같은 방에 1인용 매트리스만 마련되어 있어요. 부부나 애인끼리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어요. 무태서 인간관계는 이 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두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안내자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갖고 가신 물건은 하나도 쓸 수 없고 모두 섬에서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건값은 비싸지 않아요. 그 이유는 관광이나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전적으로 그 원래의 목적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도 사실은 다른 데 더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지요. 멋진 옷차림을 자랑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전혀 휴식이나 관광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에 마음 두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청해도에 들어가시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혀서 며칠 동안 지내는 겁니다. 섬에 가서까지 무태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지내시려는 분은 구태여 그 먼 백길로 청해도까지 가실 필요가 없지요. 무태서도 마음껏 욕망을 충족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섬에서 며칠을 지내보시면 정말 무엇이 행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빈 몸만 오셔서 쉴 수 있도록 섬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죠. 그 이상한 섬이군. 혹시 무슨 종교 집단의 총본산 아닌가? 안내자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알고는 빙긋이 미소만 지었다. 떠나시는 날 다시 미진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섬은 여러분이 사시는 세계와는 다른 별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이 말을 마치고 일어나자 듣던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하여간 바람이 자야지. 하루만 더 기다려 봅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분을 바꾸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안내원 청년의 말에 자꾸 궁금증이 더했다. 바람소리가 창을 갈기면서 지나쳤다. 계산대를 지키는 여자는 표정도 없이 온통 파도로 뒤덮여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 호텔도 청해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손님들 중에 한 여자가 계산대 쪽을 향해서 그녀가 들으라는 듯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맑은 날이면 여기 앉아서도 청해도가 배지 않을까요? 설사 눈으로는 못 본다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꿈꿀 수 있지 않겠어요? 파란 파카를 입은 여자가 눈웃음을 치면서 따라 말했다. 여자는 빙긋이 웃기만 했다. 이 카페에 앉으면 꿈을 꿀 수 있다. 전망이 좋고 표정이 부드럽고 마음이 백지처럼 순수한 여자가 항상 있어서 손님들은 즐겁다. 여자의 눈에는 언제나 꿈이 피어오른다고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연수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의 눈길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굳어지려는 얼굴을 억지로 펴면서 여느 손님에게 하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원의원에게 다가갔다. 여자의 시선이 몹시 흔들리면서 그의 등을 쫓았다. 원세균 의원 아니신가? 읽던 신문을 접어 탁자 한편으로 밀어놓던 원의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백 사장이 여길... 그는 병색이 완연한 연수의 얼굴에서 탄탄한 체구에 힘이 넘치던 예전 모습을 생각했다. 이 청해하숙에 오면 지금도 고향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는군. 원 의원이 연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그 말을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도 들었다. 밤이 되어도 바람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어둠에 묻힌 바다는 쉬지 않고 함성처럼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은 호텔 현관에서 어둠이 꽉 차게 들어앉은 항구를 내려다보며 잠시 서 있다. 카페 여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내는 호텔 광장을 가로질러 거리로 나섰다. 여자의 눈에는 이 고개를 넘나들던 더벅머리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동안 소식은 늘 들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네. 세규는 연수의 쉰 목소리에서 그를 만난 것이 운명처럼 생각되었다. 난 이 도시로 내려오면서 혹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두려워했는데 결국 자네를 만나게 되었군. 고향을 떠난 후 둘이 처음 만난 것은 80년대 초 세균이 서울 강북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했을 때였다. 그 즈음 연수는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꽤 많은 현금을 싸들고 그의 선거 사무실을 찾았다. 나 알아보겠어? 청해도 백연수야. 그는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밝혔다. 세균의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날 처지가 못 되었다. 자네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주고 고맙네. 세균은 그를 진정으로 반기면서 찬조금을 더없이 고마워했다. 고향 출입은 종종 하나? 나는 청해도를 떠나 이제 30년이 다 되는데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 어른들도 오래전에 서울로 솔가를 하셨고 또 호저까지 옮겼으니 내게는 청해도 사람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지. 이렇게 서울에서 출마를 했으니 이제 서울 사람임에 틀림없다. 세규는 다소 어눌한 말투로 제 처지를 말했다. 그동안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가 여당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출마한 것이다. 자네가 내 처지를 이해해 줄 줄 알고 하는 말인데 내가 청해도 출신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줘. 아내나 자식들도 모르는 사실이야.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꼭 알릴 필요도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청해도 사람 만나면 반갑고 청해도 출신이라고 내세우지 않더라도 내가 그 섬 출신이라는 것은 떨쳐버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 세규는 여러 말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부탁했다. 원 변호사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포로 전화 가서 중학 이후에는 서울 명문학교에서 공부했으니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지. 더구나 선친께서 고향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으니 청해도 사람들도 자네가 꼭 당선될 것을 바라고 있을 거야. 연수는 세균의 처지를 이해했다. 이제 그는 삼선 의원으로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둘이 만나지 못했다. 세균은 작년 대선 때는 당시 여당 후보의 측근 참모로서 활동했는데 최근에는 비리 정치원으로 무성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호텔 광장을 빠져나와 부두로 통하는 상가 거리로 들어섰다. 내가 목포로 전화 왔을 때 청해 하숙에서 3년 동안 밥을 먹었지. 그 당시에는 외식 목재 2층집이었는데 연수는 바람소리에 흩어져 버리는 세균의 말을 들으려 귀를 모았다. 그의 말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으나 연수에게 멀리 달아나 버린 시간을 끌어다 주었다. 당시에 산비탈이었던 이 주위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다. 연안부두로 내려가는 골목길은 이 도시의 유명한 사창가였다. 지금은 호텔 주변이 구획 정리가 잘 되어서 상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원의원은 내가 어떻게 청해도에서 나왔는지 알아? 연수는 양쪽에 늘어선 상가 빌딩들을 올려다보면서 말문을 열었다. 세규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간 후여서 고향에서 일어난 일은 알지 못했다.
내가 원 의원 선친께 큰 죄를 지었네. 하도 인정이 많으신 어르신이라 그런 일을 마음에도 두시지 않으셨을 테지만 나는 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무거운 맷돌을 등에 지고 사는 것처럼 괴로웠네. 연수는 그 일 때문에 고향을 찾기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하다못해 고향 학교에 희사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다시 마을 사람들 입에서 그때 일이 이야기될 것이 두려웠다. 연수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세균 부친의 호의로 어업조합 출장소에서 급사로 일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소장을 마중하러 부두로 나갔다가 다른 직원과 함께 작은 마대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돈이 들어있는 부대였다. 어협 출장 소장은 연수에게 소장실에 있는 마대를 저녁이 될 때까지 지키라고 했다. 연수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혼자 되었을 때 돈뭉치가 들어있는 마대를 풀어 헤쳤다. 빳빳한 100원권 만원 다발이 눈부시게 그 마대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한 다발에서 100원권 한두 장씩을 빼어 모두 1만 원을 만들었다. 조합원들은 그들이 받은 만원 다발에서 100원짜리 한두 장씩이 모자란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별로 마음 쓰지 않았다. 그런데 차츰 그 사실이 입과 입으로 전해지면서 소장은 사람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연수는 이미 섬을 떠난 뒤였다. 세균의 부친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는 알면서도 내놓고 말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연수를 의심했다. 난 서울로 올라와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꼭 성공해서 그 돈을 갚으려고 결심을 했지만 돈은 꽤 벌어서도 차마 섬을 찾아가 용서를 빌지 못했네. 연수의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졌다. 고향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 돈 1만 원으로 자네가 성공했지 않나. 성공? 다 지나간 일이네. 세균은 연수의 탁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혼자서 고향을 찾아간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다. 옛날을 생각하면 도둑질한 추억까지도 정겹고 아름답다.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니 부끄러울 것도 없지. 누구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지전 몇 장을 훔쳐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 오랜 후에 그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셨다고 자식을 책망하시겠어? 고향은 바로 육친이야. 거기에서는 어떤 죄도 정죄당하지 않아. 청해도가 완전히 딴 나라가 되었다는데 자네 일 정도야 모두 사랑으로 이해로 덮어버리겠지. 나도 하도 피곤해서 며칠 그곳에 가서 쉬어볼까 하는데 섬이 받아줄지 모르겠어. 연수는 원의원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었다. 그동안 신문에 사정 대상으로 서울 출신 한나라당 Y 의원이 오르내렸다. 권력은 무상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지금 생각으로는 정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가서 쉬고 싶지만 이렇게 바람이 거칠게 부는 것을 보니 청해도로 가는 것도 두려워지는데. 세균은 어둑한 제 가슴에서 바람 소리를 들었다. 둘은 연안부두 터미널 가까이 이르렀다. 바람 소리가 마치 지축까지 흔드는 것처럼 온 공간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막다른 처지에 이르러서야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건가? 그동안 난 청해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막상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찾아가고 싶어서 나섰는데 왠지 두렵네. 세균의 말소리는 바람 때문에 연수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같이 가자.
그러면 나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그때 일을 사죄받아야 하는데 자네가 같이 있으면 용서받기 쉽지 않을까? 연수는 섬을 기피하는 세균의 마음을 알고서 일부러 그럴듯한 이유를 달았다. 청해도에 눌러 살 생각이야? 다 정리했어. 정리? 빈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니 빈털터리가 되어도 결국 손해도 없어. 오히려 빈몸이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세균은 자기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버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식구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나만 혼자 돌아가는 거야. 식구들은 청해도 사람이 아니니까 돌아갈 필요도 없지. 그런데 그때 내가 훔친 돈을 갚아야 하겠는데 1만 원을 40년간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갚지 않아도 될 거야. 자네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청해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러한 마음을 고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벌써 용서를 받은 거야. 고향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고향을 잊고 살아온 나에 비하면 자네는 참 행복해. 찾아갈 고향이 있으니. 세균은 문득 자신에게는 찾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자네, 고향길이 이번이 처음인가? 몇 번 기회가 있었지. 그러나 다 실패했어. 왜? 모두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 거센 바람 소리에 섞여 세균의 귓바퀴를 크게 울렸다. 3일째도 여객선은 출항하지 못했다. 바람은 잔잔했으나 너울이 심했다. 연휴를 즐기려던 여행객들은 청해도행을 포기하고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모레가 추석이니 추석쇠로 귀향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로비에는 되돌아가는 사람들로 떠들썩했다. 오히려 잘 되었어. 이상한 섬에 갇혀 공연히 고생만 할 뻔했지. 뭐 그곳이 지상천국이라도 된다고. 노천 온천에서 혼욕을 즐기려던 여행객들은 말로는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여전했다. 한겨울에도 그곳은 봄 날씨입니다. 연말에 한번 기회를 잡아보지요. 여행사 안내원이 미련을 남겨두기 위해서 손님들을 달래었다. 연수는 창가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무심했다. 모두 떠나버린다면 홀가분하게 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계산대에 앉아있던 여인이 일어나더니 오른팔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서 연수에게 다가왔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배가 뜰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세요? 무심히 바다를 바라보던 연수는 목발을 짚은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까만 롱스커트 자락에 가려서 오른쪽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저 여자는? 그는 며칠 동안 이 카페를 드나들면서도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가 걸어다니는 것은 처음 보았다. 민예순이? 연수 오빠시죠? 언젠가는 만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오늘에야 저를 알아보시죠? 연수는 늘 계산대에 앉아있는 성처녀 같은 여자가 청해호텔 주인의 딸 민혜순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의외로 원세균을 만나고 험악한 날씨를 걱정하고 그리고 청해도에 대한 절절한 마음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인가? 저는 오빠가 저를 먼저 알아주실 때까지 기다렸지요. 여자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스쳤다. 난 애순이가 여기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카페를 드나들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우아한 여자가 앉아 있어서 감히 얼굴을 바로 볼 수도 없었고 그보다도
내 생각에는 애순이는 늘 9살 된 귀여운 아이로만 남아있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게 변명은 하면서도 연수는 이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의아했다. 제가 호텔을 맡은 후에도 저기 앉아있는 것은 오빠가 언젠가는 여기를 거쳐 청해도로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여관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일 기억나세요? 그제야 연수는 이 여자에게 진 빚이 생각났다. 왜 그 생각을 즉시 하지 못했던가? 그 정황도 아리송했다. 참, 내가 큰 빚을 졌었지? 기억하고 계시군요. 여자는 선혈이 묻은 것처럼 붉은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연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여자 앞에서 얼굴 들기가 거북했다. 1975년이었던가. 그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돈을 꽤 모으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즈음에 갑자기 청해도가 그리웠다. 집안 식구들도 다 서울로 솔가은 후여서 구태여 섬을 찾을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고향에 대한 부끄러움이 심장 깊숙이 진득하게 끼어 있었기에 그는 되도록 그 섬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고향에 들러서 학교에 피아노도 한 대 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돼지라도 몇 마리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그때 일을 사죄하고 싶었다. 그것은 일종의 오기요, 돈을 벌었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교만이 뒤섞인 심사였다. 목포에 내려와 보니 청해 하숙이 청해 여관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날씨 탓으로 여객선이 사흘 동안 뜨지 않았다. 여관에서 꼬박 사흘을 지내는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다. 여관 골목 양편에 늘어서 있는 술집에서 한 여자와 하룻밤 정을 통했는데 그녀의 소개로 화투판에 끼어들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 도박판이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을 새고 빈털터리로 여관으로 들어오는데 네모난 창구 안에 앉아서 계산을 보고 있던 애순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백지 같은 얼굴로 고개를 내밀더니 까만 눈동자를 굴리면서 뭐라고 말했다. 연수는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자는 방 열쇠와 함께 여비와 차표를 내밀었다. 청해도로 가시지 말고 어서 서울로 올라가세요. 연수는 사연도 묻지 않았으나 여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애수는 연수가 청해도를 뛰쳐나와 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지낼 때에 친해졌다.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소아마비로 오른편 다리가 심하게 허약해서 늘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오갔다. 이따금 그녀의 어머니가 일이 바쁘면 그가 대신 아이를 업고 학교를 드나들었다. 연수는 애순을 등에 업어도 조금 더 무겁지 않아서 편했다. 아이도 그를 오빠처럼 잘 따랐다. 오빠 등이 어머니 등처럼 넓어서 편하고 좋아요. 어떤 때는 두 팔로 연수 목을 꽉 껴안으면서 그의 귓가에 종알거렸다. 그렇게 업어주는 일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부도 도와주었다. 연수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소장 어른께 잘 말해서 별일 없게 하겠다. 여기 살면서 밤에 야간 중학교에 다녀라. 한 달째 되는 날 애순의 어머니는 그에게 얼마의 용돈을 주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런데 소장 어른께 말하겠다는 바람에 연수는 자기 일을 이 집에서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되자 부끄러워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뒷날 그는 하숙을 뛰쳐나와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 저는 지금도 오빠의 그 넓고 따뜻한 등의 편안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연수는 40여 년 전 그 일이 어제처럼 다가왔다. 여자의 하얀 얼굴과 그 핏빛 입술은 여전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왜 나는 이 여자에게 빚진 그 돈과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때 세균이 조간신문을 들고 들어섰다. 이놈들, 나를 무엇으로 보는가? 해볼 테면 해보라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웃는다더니 참, 내 어이가 없어서. 그는 들고 있던 신문을 연수 앞에 펼쳐놓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원세균 의원 5억 수루의 포착, 구속영장 신청, 행방 묘연. 추석 전날에도 배는 뜨지 않았다. 섬이 고향인 귀성객들도 청해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 집으로 되돌아갔다. 호텔에서 추석을 쉴 수는 없었다. 원 의원과 연수, 그리고 청해도와 인근 섬 사람들만이 호텔에 남아있다. 추석날 아침에 바람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하늘과 바다도 맑고 잔잔했다. 민혜순 여사는 원 의원과 연수를 집으로 초대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으러 일찍 호텔로 나왔다. 연안 여객선은 예정대로 10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했다. 그녀는 노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각각 전화를 걸었다. 연수와는 통화가 되었으나 원 의원 방에서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에 연수는 짐을 다 챙겨 로비에 맡겨두고는 카페 청해로 들어왔다. 그 몸으로 청해도에 들어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연수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몸이 허물어졌다. 그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이 내 망가진 건강을 차근차근 회복시켜 줄 테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오랜만에 활짝 갠 바다와 하늘과 외항을 둘러싼 섬들을 바라보았다. 연수의 귀에는 잔잔한 물결에서 9살 난 애순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원 의원이 호텔 현관에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양쪽에 건장한 청년이 붙어 서 있었다. 그들은 미리 대기해 놓은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어떻게 여기 계신 줄 알았을까? 어제 신문에 구속영장 신청 기사가 났던데. 그 순간 여자는 며칠 전에 원 의원이 핸드폰으로 전화 걸었던 일이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녁에 그렇게 청해도로 가고 싶다고 하더니 청해도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가 봐. 연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검은색 승용차가 막 호텔 정문을 빠져나갔다. 우리도 같이 청해도로 들어갈까? 사라지는 승용차를 망연하게 바라보던 연수가 불쑥 말했다. 혼자 가세요. 전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섬이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향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향이 있겠죠. 그런데 고향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가지는 느낌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누구는 육신이 태어난 고장을 고향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구는 자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기도 하겠죠. 소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청해도라는 지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검색 사이트에서 청해도로 검색을 하면 딱 여기다 하는 지명이 나오진 않더군요. 순간 좀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작가가 소설 속에서 사용한 가상의 지명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청해도라는 뜻은 바다의 청와대라는 의미로 거제의 저도를 청해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어서 그곳을
역대 대통령들의 여름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읽고 그곳의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소설 속의 두 남자 원세균 의원과 그의 고향 친구 백연수는 청해도가 고향이죠.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고향인 청해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인 청해도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상처를 가지고 들어가도 넉넉하게 품어주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하지만 일반인들인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두 사람이 가진 느낌과는 좀 다르죠. 관광객들에겐 그냥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관광지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장소가 갖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요.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두 개의 세상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건이 나에겐 중대한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은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삶의 두 측면 때문에 저는 늘 나에게 중요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 주위의 주변인들처럼 객관적으로 내 삶을 구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야 너무 진지한 내 삶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 다 청해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연수는 자신의 과거에 섬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섬에 가는 게 걱정스럽기만 하죠. 돈을 훔쳐나온 그때의 그 잘못이 그를 섬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세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은 바로 육친이라고. 오래전 지은 죄를 가지고 부모가 책망하지 않듯이 섬도 용서를 해줄 거라고 위로를 해주죠. 그러면서도 세균 자신은 가진 걸 모두 버릴 수가 없어서 섬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청해 호텔의 애순에게 연수가 같이 섬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 애순도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섬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거부를 하는 대목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작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작가는 청해도, 즉 고향에 가기 위해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고향이라 함은 많이 지니고 있든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가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람 마음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제가 오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향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그래서일까요? 원세균 의원은 결국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연수는 청해도에 들어갔겠지요. 이야기의 말미에서 여러분께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현기론 작가의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